저는 남편과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4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솔직히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성격도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정도 깊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쌓아왔던 추억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쾌하고 다정했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과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숨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씻는 순서, 밥 먹는 속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의견 충돌, 가사 분담 문제까지 정말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유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남편이 자신의 방식대로 뭔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불편해.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야. 저는 기싸움이 아닌 단지 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꼭 네 방식대로만 해야 되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만 급급했죠. 마치 제가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것뿐인데 남편은 그걸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이란 말로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배려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처음 몇 주는 적응 기간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만 하고 행동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지쳐갔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 앞에 서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네가 알아서 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던 남편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같이 정하자. 우리 둘 다 먹는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는 함께 정하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귀찮아.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해. 난 다 괜찮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메뉴를 정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 된장찌개야? 나 아까 낮에도 먹었는데 다른 거 없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본인은 메뉴 정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면서 막상 차려놓으니 불평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든 결정을 제게 떠넘기면서도 정작 제가 한 선택에는 이것저것 불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주말에 어디 갈지, 집안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살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을지 말지, 명절에 어느 집부터 갈지 등등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남편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죠.
일상은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서운함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짜증으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란 단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생활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사는 공간에서의 작은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린다는 걸요. 연애할 때의 그 설렘과 배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무심함과 이기심뿐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편한 게 최고라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편의 양말 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던졌어요. 거실 소파 옆, 침대 밑, 화장실 앞, 심지어 식탁 의자 위에도 양말이 있었죠. 저는 매일 집안 곳곳에 널린 양말을 주우며 다녔습니다. 여보,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줘. 매번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내가 다 주워야 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남편은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았죠. 거실 바닥에 양말이 널려 있었고 저는 또다시 그걸 주워야 했습니다. 여보, 어제도 말했잖아. 양말 좀 빨래통에 넣어줘. 아, 진짜 깜빡했다니까?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냐? 양말 하나 가지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치약 짜는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치약을 중간부터 막 눌러 짰습니다. 그러면 치약이 울퉁불퉁해지고 나중에는 쓰기도 불편해지죠. 이렇게 짜면 나중에 불편해. 아래에서부터 짜야지.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완벽주의 아니야?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리수거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분류해야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다 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분리수거 해야 해. 플라스틱이랑 음식물이랑 같이 버리면 안 돼? 에이, 귀찮아. 어차피 나중에 누가 분류하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고 이제 설명하기도 지쳤습니다. 남편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편한 것만 생각했죠. 저는 이 모든 걸 참으면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규칙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천천히 알려주면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싶었죠. 우유를 마시고 나면 팩을 헹궈서 버려야 해. 그냥 버리면 냄새나. 설거지할 때 그릇은 물기를 닦아서 정리해줘. 그냥 두면 물이 고여. 화장실 쓰고 나면 환기 좀 시켜줘. 문 열어놓는 것만이라도. 저는 정말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귀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그냥 네가 하면 안 돼.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특히 마지막 말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거였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이죠. 결국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청소와 빨래, 설거지와 요리, 분리수거와 장보기까지 모든 게 제 책임이었고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까딱하는 척만 했죠. 저는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한 것뿐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트집 잡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뭘 시키면 결국 제가 다시 해야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하는 게 속 편했죠.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대충대충 하면 결국 제가 다시 할 거라는 걸요. 남편은 가사노동을 단순한 역할로 치부했습니다.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고 자기는 돈을 버니까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었죠. 나도 일하고 들어오는데 왜 집안일을 내가 다 해야 해? 제가 항의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가 요리 좋아하잖아.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아? 설거지는? 청소는? 빨래는? 그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나는 서툴러서 제대로 못하는데 뭐. 서툰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하다 보면 늘어. 귀찮아. 그리고 솔직히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밖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일을 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쉬었지만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정은 함께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인데 한 사람만 모든 걸 책임지는 건 불공평했죠. 하지만 남편은 동반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군림했습니다.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당연하게 받는 손님처럼 행동했죠. 어차피 네가 더 잘하잖아. 이 말이 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마치 제 능력인 것처럼 제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저만 홀로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혼자 사는데 짐만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죠. 아니, 짐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짐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남편은 계속해서 집을 어지럽혔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쳐갔고 남편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유리야,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신대. 뭐? 갑자기? 응, 우리 신혼집도 구경하고 싶으시대. 2박 3일 정도만 계시고 가실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보러 오신다는데 마다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2박 3일이면 짧은 기간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준비 좀 해놔야겠다. 저는 주말 동안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고 침구도 새로 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실 방도 정리하고 냉장고도 장을 봐서 채웠죠. 처음 오시는 거니까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도착하셨고 저는 현관에서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오랜만이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이 깔끔하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나 보구나.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도 평소보다 부쩍 밝아 보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관광지를 안내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모셨죠. 카페에도 가고 예쁜 공원도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리야, 너 덕분에 좋은데 구경 많이 했다.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즐거우셨다니 다행이에요.
일요일이 되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몇 시 차 타고 가세요?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집에 급하게 갈 일이 없더라고.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먼 데서 오셨는데 며칠 더 계시겠다는 걸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아, 네, 그러세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천천히 쉬었다가. 우리 집 편하잖아. 며칠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3, 4일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2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어머니는 떠나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V를 보시거나 근처를 산책하시거나 하셨죠. 하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요리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드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유리야,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나는 김치찌개가 더 좋은데.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해줄 수 있어?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 제 계획은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했죠.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원래 2박 3일만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좀 더 쉬고 싶으신가 봐. 뭐 우리 집 넓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나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잖아. 어머님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엄마는 손님이잖아. 손님한테 집안일 시킬 수는 없지. 손님이라니 벌써 2주나 지났는데? 에이, 좀 어때?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만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던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엄마가 한 달 정도 더 계시고 싶으시대. 뭐, 한 달? 응, 집에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대. 우리랑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사는 사람인데. 에이,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우리 엄마잖아. 한 달 정도는 괜찮지. 남편은 제 동의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한 달이면 길잖아. 나도 일하면서 매일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가끔은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던 기간도 계속 늘어났죠. 한 달이 지나갈 때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났어. 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 그때까지만 더 있어도 될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유리야, 내가 이 근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공방 수업을 신청했어. 3개월 과정이거든. 그동안 여기 있어도 되지? 네? 3개월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저도 일하면서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좀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요즘 애들은 정말.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유리가 좀 예민한가 봐요. 남편은 또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시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보게 되었고 편하게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시고 제가 좀 쉬려고 안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지 왜 방에만 들어가 있어?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엄마 혼자 두면 심심하시잖아. 좀 나와서 같이 있어. 제 휴식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가왔죠.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 그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지 2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다녀왔다고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잠깐 쉬고 싶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복도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길래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들리면서 발걸음이 멈췄죠. 그러게 말이야. 유리가 좀 눈치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눌러 앉으시면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눌러앉는다고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애초에 2박 3일만 있겠다고 했어야 경계를 안 하지. 처음부터 오래 있겠다고 하면 싫다고 할까봐 그랬던 거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그래서 일단 짧게 온다고 하고 나중에 조금씩 늘리는 거죠. 뭐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 이제 슬슬 아예 같이 살자고 해볼까? 어차피 내 집도 좁고 낡아서 여기가 훨씬 좋잖아. 좋죠. 근데 유리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에이, 며칠 지나면 적응해.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이상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게 유리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남편이 어머님의 말에 동조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2달 넘게 매일 아침 저녁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안 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너무 무시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법이었는데.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말할게요. 그래, 넌 남편이잖아. 네가 확실하게 주도해야 해. 여자들은 원래 따라오게 돼 있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나저나 유리가 요리는 잘하더라.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그건 인정해요. 요리 실력만큼은 괜찮죠. 그들은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해. 이번 주말에 내가 정식으로 같이 살자고 말할 테니까 넌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해.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연스럽게 눌러앉는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유리는 눈치가 없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에어컨이 고장나서 공방 수업 때문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머물 계획이었고 나중에는 아예 같이 살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저를 배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했던 그날이 왔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 우리 집은 좁고 외로운데 여기는 너희랑 같이 있으니까 훨씬 좋아. 그래서 말인데 아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계시면 서로 좋잖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남편은 당연히 승낙할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누군가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의 공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공간이 필요하시고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잖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어머님 생각은 이해해요. 하지만 같이 산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시어머니랑 사는 게 뭐가 이상해?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다. 제가 거실 밖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 밥 좀 하고 청소 좀 하는 게.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무시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리야,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집이기도 해요. 제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집? 아니 우리 집이지. 내 명의로 된 집이잖아. 대출금도 내가 내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럼 너가 집에서 나가. 남편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집이니까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미 결론은 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요. 그날 대화를 나눈 후에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4년의 연애, 그리고 결혼 후 지난 8개월.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연애할 때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무시했죠. 모든 결정은 남편 혼자서 혹은 시어머니와 함께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짜 이혼하겠다고요? 아침이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처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죠. 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시어머니의 무기한 체류, 그리고 저 몰래 함께 살 계획을 세운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 결정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정서적 학대요? 네,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네가 나가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겪은 일들이 학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참을성이 없거나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집이 제 명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집이 의뢰인 명이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결혼 전 재산이었나요? 결혼 후 재산이었나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제 집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일방적인 결정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저를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한 말 사과 안 할 거야?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네가 뭐라고 했어?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시어머님을 모시기로 한 것.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무시한 것, 그리고 나한테 나가라고 한 것. 다 사과받아야 할 일들이야. 너 정말 오늘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주신 이혼 상담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고 그걸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했고 곧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야, 너 미쳤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 이 결혼은 잘못됐어. 당신은 나를 배우자가 아니라 가정부로 생각하잖아. 가정부? 내가 언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다 떠넘기고 내 의견은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만 들고. 그게 배우자 대하는 태도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리야, 진정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어제 거실에서 나눈 대화 들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머물 계획이셨죠? 자연스럽게 눌러앉으시려고 2박 3일이라고 거짓말하신 거고요. 제가 눈치 없다고 이기적이라고 뒷담화하신 것도 다 들었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처음부터 저를 속이셨어요. 저를 존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계속 살아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근데 이 집은 공동재산이니까 반은 내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고 공동재산 아니야. 뭐? 그리고 내가 매달 대출금이며 관리비까지 다 냈어.
당신이 낸 거 하나도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라는 거야? 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주세요. 두 분 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잤죠. 다음 날 저는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둔 것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의 옷가지와 짐들을 전부 75리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현관 밖에 내놨어요. 유리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가지 않으시면 진짜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건 제 집이고 당신들은 이제 불법 침입자예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짐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없었고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증거들이 명확했고 제 집이라는 것도 증명되면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몇 달이 걸렸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매일 법원에 가는 것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는 소액만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하늘, 같은 바람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없이 왔죠. 유리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셔.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과 나눌 대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외롭지 않니? 후회도 안 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집안일도 제 페이스대로 하고 주말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거실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도 없고 설거지 안 된 그릇도 없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깨끗한 제 공간이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늙으면 외로워. 아직 젊으니까 다시 만나봐. 저는 그런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다시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혼자인 것이 둘이서 불행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요.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동대문 원단 가게에서 자주 놀며 자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원단 사이를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손님들과 흥정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마침내 동대문 한복판에 제 가게를 열 수 있었죠. 처음엔 작은 소매점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더 열심히 일한 끝에 도매상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제 가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피로를 잊게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짧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습니다. 너 맞지? 여기서 뭐해? 아,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 내 가게야.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서 자주 지나다니거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했고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만나던 우리 사이는 몇 달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동대문까지 찾아온다며 고백했고 저도 그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하나 해볼까 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자동차 광택샵. 요즘 괜찮다던데. 친구가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봤거든.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남편은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남편의 꿈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죠. 창업 초기엔 오픈 이벤트 효과로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가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에 따라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의 광택샵은 개업하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손님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오픈 이벤트와 지인들 덕분에 그럭저럭 손님이 있었지만 입소문이 나지 않으니 재방문도 없었고 신규 고객도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와 자존심은 날로 커져만 갔죠. 어느 날 남편이 새 명품 지갑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까지 그대로 들고요. 이거 산 거야? 괜찮지. 손님들 만날 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해. 근데 요즘 장사는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내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비싼 구두와 명품 벨트, 심지어 고급 시계까지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반면 생활비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억지로 내놓았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아, 알았어. 나도 지금 좀 빠듯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내가 장사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돌려막기 하면서 운영하는 거 힘든 거 모르냐? 남편은 마치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자신은 명품을 살 돈은 있고 친구들과 술 마실 돈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제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식비부터 공과금, 명절 용돈까지 모두 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 가게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늘었고 매출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남자는 말이야 기죽이면 안 돼. 특히 장사하는 남자는 더 그래. 너가 좀 더 챙겨줘야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하게 줘. 남자가 주머니 가벼우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상황인데 제가 오히려 남편 용돈을 챙겨줘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남편 편을 들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사업이 안정되자 오래된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 경기도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어머님 새 아파트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명의를 왜 네 이름으로 했니?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 역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한 듯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돈 잘 번다는 거를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건데. 내가 못 벌어서 미안하다. 남편은 제 호의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안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과 자존심 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갑자기 차 카탈로그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 차 어때? 7천만 원인데 괜찮지? 왜 갑자기 차 얘기를 해? 아니 그냥 우리도 슬슬 차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차도 멀쩡한데. 그리고 당신 장사는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장인데 차는 좀 제대로 타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자고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 당신이 잘 벌고 있다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그럼 나중에 돈 모이면 그때 사.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삐진 표정으로 지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칠순 선물로 8천만 원 정도의 국산 고급 세단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차종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에 제가 차 키를 건네드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 칠순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곧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새 차로 기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계속 차가 좋다며 웃으셨고 어머니도 자식을 잘 둔 덕분에 좋은 차 타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친오빠도 네가 효녀라며 칭찬해줬죠.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잔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사고 싶어 했던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제가 아버지께 선물한 게 자존심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아하시네. 당연하지.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였거든.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그 차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집에 들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셨나?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아버지 차가 맞는데 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 차는 어디 간 걸까 싶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지금 우리 집 근처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럼 차는요? 아빠 차가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데요. 아, 그거 백서방이 바꿔타자고 해서 바꿨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바꿨다고요? 사위가 그러더라고. 자기 차랑 바꾸면 안 되겠냐고. 장인어른은 나이도 있으시고 편한 차가 더 좋을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바꿨지. 아빠는 괜찮으셨어요? 뭐 사위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비싼 선물을 해줬는데 그걸 사위한테 빼앗긴 것 같아 죄송하신 거였죠?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가게에 왜? 당장 집에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드린 선물을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와 바꿔올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아빠 차는 대체 왜 가져온 거야? 아, 그거 장인어른이랑 얘기해서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장인어른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지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걸 당신이 가져오는 게 말이 되냐고. 장인어른도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좋은 차 필요 없잖아. 오히려 작고 편한 차가 더 좋으시다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좋은 차 타야 손님들한테 신뢰감 주지. 젊은 사람이 타야 멋도 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신뢰감이고 무슨 멋이라는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비싼 차 사드릴 거면 나한테도 좀 사주지.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장인어른한테는 8천만 원짜리 차 사주면서 남편인 나한테는 왜 안 사줘?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 카탈로그까지 보여줬잖아. 당신이 돈 벌어서 사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박정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어머니는 어때? 뭐? 당신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좋은 집 필요 없겠네. 내가 산 아파트 다시 팔아도 되지?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좋은 거 필요 없다며? 그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연세 드신 건 똑같은데.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멀쩡하게 사는 집을 왜 팔아? 당신이 아빠 차 바꿔온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집 정리하면 안 돼?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벌어. 당신만큼 못 벌어서 미안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차 다시 바꿔오라고? 당연하지. 싫어, 난 안 바꿔. 이미 장인어른도 동의하셨고. 아니,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집 판다고? 좋아, 팔기만 해봐. 그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혼까지 꺼줬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남편.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며 무조건 남편 편만 들던 시어머니,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히고 말았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매물로 내놓기, 이혼 서류 준비하기, 재산 정리하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끝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모든 집이 제 명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입지도 좋고 시세도 괜찮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혹시 급하신 일 있으세요? 네, 좀 급합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으니 제가 먼저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며칠 후에 제 친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빠는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버지 차를 남편이 바꿔간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면서 명품만 사들이던 일,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 그리고 마지막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 자식이 감히? 오빠 욕하지 마. 어차피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이야. 잘했어.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지. 오빠의 지지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게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네 남편한테 이상한 점을 느꼈어. 무슨 말이야? 지난달에 내 차 광택 맡기러 갔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일단 가게가 너무 한산해. 손님도 거의 없고. 그건 나도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차 맡기고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메모리 카드를 따로 빼둔 게 있었거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 차를 다른 매장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으로. 영상을 보니 정말로 남편이 오빠 차를 몰고 다른 광택샵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알아봤더니 그 가게는 실제로 시공을 거의 안 해. 손님 차를 받으면 다른 매장에 넘겨서 시공시키고 수수료만 챙기는 거야. 진짜? 응, 그것도 제대로 된 계약도 없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도 애매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영업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수익도 거의 없는 거야.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는 건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손님들이 나중에 하자 생기면 매제한테 연락하는데 정작 매제는 시공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빠는 괜찮았어? 나는 다행히 큰 문제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중에는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 매장 사장님한테 들었어. 매제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가격에 있어서 불만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있는 거야? 매제가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꽤 고금리 대출로. 어떻게 아는 거야? 우연히 너네 결혼식 때 찾아왔던 매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더라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빚만 늘리고 그 빚을 명품 구입과 허세 부리는 데 쓴 거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덕분에 확신이 섰어. 당연한 거였지. 넌 내 동생인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내 집을 팔아? 내 허락도 없이.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팔면 안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긴 한데 처음부터 돈은 제가 냈잖아요. 그리고 명의도 제 겁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집 파는 거야? 나는 농담인 줄 알았지.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꾸 편한 집이 더 좋으시겠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 그대로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지. 좋아, 그럼 진짜 이혼하자.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 그래, 이혼해. 뭐?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 당황했습니다. 이혼하자면서? 나도 동의해. 그리고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야. 당연하지. 법대로 하면 내가 절반은 가져간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 끝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제대로 안 줬던 거 다 기록 남아있어. 통장 내역도 다 있고. 당신 명품 구매 내역도 다 확인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거사, 우리 아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망한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고 법적 준비도 끝났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통장 내역,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기록, 제가 혼자 집안 살림을 꾸려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댁 아파트 구입 영수증, 남편의 명품 구매 카드 내역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 자료를 더 보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준비할게요. 며칠 후에 저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나도 절반 받을 권리 있어.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게 뭔데? 내가 당신 남편이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법대로 합시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의 가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빠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손님들 중 일부가 시공하자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겨서 생긴 문제였는데 당연히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이시죠? 저 형님 후배인데요. 형님이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형수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혼 진행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잖아요. 이혼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이 빌린 돈은 본인한테 받으세요. 형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 친구들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집 보증금이라도 좀 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보증금은 제가 받는 게 맞죠.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독한 것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 기여도가 거의 없었고 재산 형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결과를 듣고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럴 수가. 남편은 중얼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며칠 후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 와? 당장 나가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손님들 보니까 빨리 나가세요.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일어나. 창피하게.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보상금도 내야 하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어떻게 이렇게 박정하게.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내가 너랑 몇 년을 살아줬는데 그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살아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것도 은혜인 줄 알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가게에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뭐?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불렀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너 진짜. 남편은 더 심한 욕설을 하려다가 마침 가게에 들어온 오빠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남편이 찾아오자마자 제가 연락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왜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는 스마트폰으로 남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욕설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녹음한 파일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고소건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서 남편은 최종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녹음해둔 욕설과 협박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 및 모욕에 해당하므로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남편은 시골에 있는 작은 전세 빌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광택샵은 결국 문을 닫았고 손님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같은 독한 것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명절에도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친정 부모님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느라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아,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해, 오빠. 그동안 너 일 때문에 내 일은 미뤄뒀거든. 이제 네가 안정됐으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해. 오빠는 착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 사귀고 있었는데 제 이혼 문제로 바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 일로 신경 많이 쓰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몇 달 후에 오빠의 결혼식이 열렸고 행복해하는 오빠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동생, 너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당분간 혼자 살 거야. 지금이 너무 좋거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사실 저는 당분간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1년 후에 오빠네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조카였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작은 아기를 안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이쁜 거 많이 사줄게. 제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동대문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 생각이 나곤 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거리를 뛰어다니던 때, 처음 제 가게를 열었던 때,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났던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후회하느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단단해졌고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늘어났고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도매상가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내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결국 사기성 영업과 무능력 그리고 허세로 본인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카 돌잔치가 있습니다. 올케 언니가 부탁해서 제가 한복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카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 생각만 해도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삼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대문의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내일의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